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는 봉인된 사건 노트의 운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기록은 2013년 가을 지리산의 붉은 단풍 아래 묻혔던 한 여인의 서글픈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기 등반을 간다며 집을 나선 아내, 그리고 1년 만에 드러난 산악회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보려 합니다. 도시락 싸야 하니까 나 먼저 일어날게. 2013년 10월의 어느 새벽, 그것이 아내 박민경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그날 산에 안 갔잖아. 민경 씨가 죽어가던 그 시각에 당신 어디서 누구랑 있었어? 모두가 사고라고 말할 때 산은 1년 동안 침묵하며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썩지 않은 욕망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녀는 정상으로 향하는 버스가 아닌 남자의 차에 올라타야만 했을까요? 오늘 13년 전 그날에 봉인된 기록을 해제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힘이 되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가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늘 김치 담그는 냄새와 빨래 넣는 소리가 정겹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1403호에 사는 박민경 씨는 이웃들 사이에서 모범주부로 통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그 집 거실에선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더랬습니다. 민경 씨의 손길이 닿은 집안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현관문을 열면 은은한 라벤더 방향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거실 장롱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남편 장우혁 씨가 입고 나가는 와이셔츠는 늘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민준이의 간식도 언제나 직접 만들어주던 엄마였어요.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민경 씨는 언제나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재활용 분리수거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했고 경로당 김장 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는 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아랫집 할머니가 편찮으시단 소식을 들으면 미역국을 끓여 갖다 드리곤 했죠. 1403호 박민경 씨, 그녀는 그야말로 칭찬받는 며느리이자 자랑스러운 엄마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집안일로만 채워지진 않는 법이겠죠. 43살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민경 씨에게도 어느덧 권태라는 이름의 회색안개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이 학교에 가면 혼자 남은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어요. 낮 드라마를 보다가도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뭔가 허전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던 겁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거울 앞에 선 민경 씨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새겨지고 있었어요. 눈가의 잔주름,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어느새 흰머리까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당찬 커리어우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가는 자신이 서글펐던 거죠. 그런 민경 씨가 처음 등산화를 신게 된 건 2011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친구가 권유한 지리산 산악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산 정상에서 마주한 새벽 해돋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구름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산악회는 40대에서 50대 중반의 중년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어요. 대부분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평범한 가정의 아빠, 엄마들이었죠. 매달 두 번째 토요일이면 새벽 5시에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모여 대형 버스를 타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까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풍경 속에서 그들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민경 씨는 산악회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운동 삼아 시작한 등산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며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것 같았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은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죠. 그 후로 민경 씨는 매달 2번째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형광 오렌지색 바람막이에 회색 트레킹 바지, 그리고 빨간 등산 스틱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엔 소녀 같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평소 수수한 차림만 고집하던 그녀가 산에 갈 때만큼은 화사한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갔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은 지리산 정기 산행이야. 도시락 2개 싸야 하니까 금요일 밤엔 일찍 잘게. 남편 우혁 씨는 그저 아내가 건강을 챙기려고 등산을 다니는 거라 믿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날이면 아내의 뺨에 홍조가 돌아 있었고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도 평소보다 많았거든요. 게다가 등산 덕분에 아내의 몸매도 한결 날씬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혁 씨는 산악회 활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당신 산 다녀오면 표정이 훨씬 밝아 보여. 앞으로도 계속 다녀. 나야 주말에 골프 치러 나가니까 당신도 취미 생활 즐기는 게 좋지.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민경 씨가 산에서 얻은 건 단순히 맑은 공기만이 아니었어요. 산악회 모임 뒤풀이에서 나누는 40대 중년들의 수다, 막걸리 한 잔에 털어놓는 인생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박민경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봐주는 시선들이었던 겁니다. 집에서는 늘 우혁이 엄마, 민준이 엄마로만 불렸던 그녀가 산악회에서만큼은 민경 씨라고 불렸어요. 그 호칭 하나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그녀를 산으로 이끌었던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특히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던 이재훈 씨는 민경 씨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46살의 이재훈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가파른 오르막길에선 먼저 손을 내밀어 부축했고 쉬는 시간엔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경 씨,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요. 천천히 가세요. 산은 안 도망가요. 그의 목소리엔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회원 정도로만 여겼던 민경 씨였지만 어느새 그의 카톡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13년 여름부터는 정기 산행 외에도 소규모 번개 모임이 잦아졌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북한산 가볍게 다녀올까요? 같은 메시지에 민경 씨는 설렘 반, 죄책감 반으로 네,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에겐 친구들이랑 백화점 간다고 둘러댔죠. 그렇게 2013년 10월 초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어린이 놀이터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가던 때였어요. 민경 씨는 옷장 속 깊숙한 곳에 감춰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마음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늘은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날.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설렘을 멈출 수가 없다. 정상에서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일까? 이재훈 씨가 오늘 나를 예쁘다고 했다.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그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민경 씨는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엔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훈 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아직 몰랐던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설렘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거라는 사실도요. 10월의 두 번째 토요일, 운명은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분당 아파트 1403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경 씨는 남편이 뒤척이기 전에 재빨리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열자 미리 준비해둔 형광 오렌지색 바람막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면대 거울 앞에 선 민경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립스틱은 평소 바르던 연한 핑크색이 아니라 붉은 기운이 도는 코랄 컬러였어요. 그녀는 입술에 색을 입히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이재훈 씨의 메시지가 그 의문을 단숨에 지워버렸죠. 민경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대요. 지리산 단풍이 절정이라던데 같이 멋진 풍경 보러 가요. 주방에서 서둘러 김밥을 썰던 민경 씨의 귓가에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는 평온했지만 어쩐지 그녀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2개를 싸면서도 손놀림이 자꾸 흐트러졌죠. 평소라면 10분이면 끝날 일이 오늘따라 20분이 넘게 걸렸던 겁니다. 새벽 5시 10분, 민경 씨는 은색 SUV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죠. 경부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로 위엔 차량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닐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새벽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민경 씨의 귓속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설 때마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재훈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었죠. 저 먼저 휴게소 도착했어요. 커피 사놓을게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 가져봐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민경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는 이미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겁니다. 새벽 5시 50분 경부 고속도로 신갈 휴게소. 민경 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이미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대형 버스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스 쪽으로 걷지 않았어요. 주차장 구석진 곳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 내린 이재훈 씨는 정갈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그의 손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죠. 민경 씨가 다가가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경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 립스틱 색 잘 어울려요. 그 순간 민경 씨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 집에서 자고 있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재훈 씨가 건네는 따뜻한 시선이 그 죄책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우리 버스 안 타고 그냥 둘이 갈까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천천히 드라이브하면서 가요. 이재훈 씨의 제안에 민경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CCTV가 그 순간을 또렷이 담아내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채 고개를 숙인 여자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남자. 5초, 10초 길지 않은 침묵 끝에 민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검은색 에쿠스에 함께 올라탔죠. 민경 씨의 은색 SUV는 휴게소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시각은 새벽 6시 5분, 산악회 버스가 출발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검은색 에쿠스는 휴게소를 빠져나가 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했고 그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산악회 회원들은 민경 씨가 오지 않은 걸 의아해했어요. 평소 빠짐없이 참석하던 그녀였으니까요. 회장 김동욱 씨가 민경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끝에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민경 씨 오늘 무슨 일 있나 봐. 연락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한데. 일단 출발합시다. 그렇게 버스는 민경 씨 없이 지리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이미 다른 차를 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산악회 일행은 오후 6시쯤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귀가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웠지만 분당 아파트 1403호에선 이미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밤 10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우혁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내는 늘 저녁 8시면 돌아왔는데 오늘따라 10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15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우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산악회 회장 김동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집사람 오늘 산행 잘 다녀왔나요? 아직 집에 안 들어와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우혁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경 씨요? 아니, 오늘 산행에 안 나오셨는데요. 아침에 집결 장소에 안 보이셔서 연락도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그 순간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우혁 씨의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는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벽부터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우혁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깥엔 찬바람이 불어왔고 1403호의 불빛만이 깊은 밤속에서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새벽 1시 분당경찰서 민원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실종신고서를 작성했어요. 볼펜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와 종이를 적셨죠. 신고자와의 관계 남편. 실종자 인적사항 박민경, 여 43세. 담당 형사는 우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에 간다고 나갔는데 산악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순 없었죠. 일단 휴게소 CCTV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부인 차량 번호판이 어떻게 되시죠? 새벽 3시 신갈 휴게소 관리사무소에 급파된 경찰은 12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을 돌려보던 수사관의 눈이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5시 52분 은색 SUV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6시 3분 커피를 든 여성이 검은색 에쿠스 옆에 선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게 박민경 씨 맞습니까? 우혁 씨는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6시 5분 검은색 에쿠스는 휴게소를 빠져나가 고속도로 본선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은색 SUV만 덩그러니 주차장에 남겨진 채였죠. 수사관은 즉시 차량 번호판 조회에 들어갔어요. 검은색 에쿠스의 소유주는 이재훈, 46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 직업란엔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지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산악회 명단에 이재훈이란 사람 있습니까? 우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산악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사관이 산악회장 김동욱 씨에게 전화를 걸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죠. 이재훈 씨요? 우리 산악회 총무입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친구도 어제 산행에 안 나왔어요. 아침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그 순간 수사의 방향이 급격하게 좁혀졌습니다. 박민경과 이재훈, 둘 다 같은 날 산행에 불참했고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10월 13일 오전 10시 수사팀은 이재훈 씨의 용인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어제 아침 일찍 나가시더니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같은 시각 다른 조사팀은 신갈 휴게소에 남겨진 민경 씨의 은색 SUV를 압수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조수석엔 깨끗이 접힌 담요 한 장, 뒷좌석엔 등산 배낭과 여벌 옷가지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글러브 박스 안에서 민경 씨의 지갑이 발견된 겁니다. 실종자가 지갑을 두고 갔다는 건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갔거나 수사관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혹은 강제로 끌려갔거나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불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2시 산악회 회원 4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들은 일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진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민경 씨요? 12일엔 못 봤어요. 버스 출발할 때도 안 계셨고 이재훈 총무님도 그날 안 나왔죠. 문자로 죄송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민경 씨랑 이재훈 씨가 친했냐고요? 글쎄요. 그냥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을 뿐인데 특별히 더 친해 보이진 않았어요. 회원들의 증언은 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죠. 10월 14일 월요일 이재훈 씨가 다니는 건설회사로 수사관이 찾아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재훈 씨는 금요일까지 정상 출근했고 토요일 가족 행사가 있다며 연차를 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월요일인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재훈 과장님은 모범 사원이에요. 15년 근속에 지각 한 번 없고 술자리도 거의 안 나가고 집에만 가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역시 비슷했어요. 성실하고 조용하며 가정적인 남자. 그런 사람이 유부녀와 함께 사라졌다니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두 사람이 탄 검은색 에쿠스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이후에 CCTV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2013년엔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리산 자락의 외진 지역은 더더욱 그랬죠.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우혁 씨는 아내의 서재를 뒤지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힘을 주어 비틀자 딱 하고 열렸어요. 그 안에 적힌 글귀들을 읽는 순간 우혁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다.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떨림을 어쩔 수가 없다. 재훈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준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두렵지만 설렌다. 다이어리는 우혁 씨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몇 달째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도주한 거라면 왜 민경 씨는 지갑을 두고 갔을까요? 왜 핸드폰은 꺼진 걸까요? 그리고 이재훈 씨 역시 월요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계획된 도주치곤 너무 허술했고 단순한 미래치곤 너무 많은 것들이 뒤틀려 있었어요. 수사는 일주일째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단서는 안개처럼 희미했고 진실은 지리산 어딘가에 묻혀 있을 뿐이었죠. 10월 18일 금요일 실종 6일째를 맞이한 수사본부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재훈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그의 핸드폰 역시 꺼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이재훈의 통신 기록을 전수조사했지만 10월 12일 새벽 6시 23분을 마지막으로 기지국 신호가 완전히 끊겨버렸던 겁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가 어딥니까? 전남 구례군 일대입니다. 지리산 들머리 쪽이에요. 수사관의 대답에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두 사람은 지리산으로 향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넓은 산 중 어디로 갔는지 그건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이재훈의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안방 서랍을 뒤지던 중 한 형사의 손에 작은 모텔 영수증 몇 장이 잡혔어요. 날짜를 보니 8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두 번씩 찍힌 흔적들이었습니다. 장소는 모두 용인과 분당 인근의 외진 모텔들이었죠. 이거 봐라. 불륜 정황 확실한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안방 옷장 속에서 발견된 여성용 속옷과 화장품이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내 것이 아니었어요. 수사관은 즉시 우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고 사진을 본 우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거 우리 집사람이 쓰던 거 맞습니다. 립스틱 색깔이 똑같아요. 이재훈과 민경의 관계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였죠. 10월 20일 일요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재훈 씨의 아내 신미란 씨가 경찰서로 찾아온 겁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신미란 씨는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역을 몰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박민경이란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 보고 싶어요. 오늘 시간 돼요? 당신 생각뿐이에요 같은 내용들을 봤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라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신미란 씨가 꺼낸 건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47분 전남 순천시의 한 주유소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5분 경남 하동군의 한 식당에서 또 결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사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CCTV에선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났는데 카드는 멀쩡히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신미란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토요일마다 등산을 갑니다. 그날도 분명 산에 갔을 거예요. 그 여자랑이 아니라 혼자서요.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CCTV 속 검은색 에쿠스의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설마 이재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급히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어요. 체격과 옷차림만으로 이재훈이라고 단정 지었던 건데 이게 오판이었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수사팀은 신용카드가 사용된 순천 주유소와 하동식당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화면엔 이재훈 씨가 혼자서 주유를 하고 혼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이재훈은 12일 당일 지리산에서 혼자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경 씨를 태우고 간 검은색 에쿠스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요? 수사관들은 다시 차량 등록 정보를 뒤졌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번호판의 검은색 에쿠스는 3년 전에 폐차 처리된 차량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폐차된 번호판을 달아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재훈은 용의자가 아니란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이 조작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식당 CCTV 속 이재훈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혼자 밥을 먹고 핸드폰을 보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었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 수사팀은 산악회 회원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 검은색 차량을 가진 회원이 있는지, 혹시 민경 씨와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이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묘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성 회원 박영자 씨의 말이었어요. 민경 씨가 9월쯤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누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했죠. 스토킹? 수사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만약 민경 씨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면 12일 새벽에 그녀를 태운 검은색 에쿠스의 주인은 바로 그 스토커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추측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박민경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10월이 저물어 갔습니다. 단풍은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수사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단서는 끊겼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민경 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지리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을 낙엽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분당 아파트 1403호의 우혁 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어요. 회사는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출근할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 민준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소녀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어요. 학교에선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엄마 남자 만나다가 사라졌대. 불륜이래. 민준이는 점심시간마다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울었죠. 아빠, 엄마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냉장고엔 민경 씨가 담가놓은 김치가 그대로 있었고, 거실 소파엔 그녀가 즐겨보던 드라마 녹화분이 재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죠. 11월 중순, 우혁 씨는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엔 2013년 다이어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발견한 다이어리보다 더 최근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페이지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재훈 씨가 이상해졌다. 자꾸 집착하고 헤어지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9월 28일, 무서워졌다. 재훈 씨가 우리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다.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10월 5일, 이제 끝내야 한다. 재훈 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했다. 12일 토요일, 그날이 진짜 마지막이다. 우혁 씨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이재훈과의 관계를 끝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훈이 집착했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혁 씨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다이어리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이재훈입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제 아내를 협박했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혁 씨, 저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추적 중입니다만 이재훈 씨의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합니다. 알리바이요? 카드 사용 기록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CCTV에도 찍혔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모습까지요. 게다가 그날 오후엔 지리산 등반로 입구의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이재훈은 여유롭게 생수를 고르고 초코바를 집어들고 계산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시각은 오후 3시 42분이었죠. 만약 이재훈 씨가 범인이라면 새벽 6시에 민경 씨를 어딘가로 데려간 후 오전 11시엔 순천에서, 오후 2시엔 하동에서, 오후 3시엔 지리산에서 각각 나타난 셈입니다. 시간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형사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가능은 하지만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민경 씨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혼자 여유롭게 등산을 즐길 사람이 있을까요? 우혁 씨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믿었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아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으며 이재훈이란 남자는 알리바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제 아내 좀 찾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11월 말 수사본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긴급 사건들이 밀려왔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죠. 박민경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 파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어요. 담당 형사는 우혁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요?
제 아내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혁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1403호 거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혁 씨는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남긴 다이어리들을 무릎 위에 펼쳐놓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는 환상이었고 진짜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으며 그 대가로 사라져버렸죠. 당신, 대체 왜 그랬어? 왜?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빠의 흐느낌 소리가 너무 괴로웠지만 나가서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14살 소년에겐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휩쓸었어요. 이웃들은 1403호를 피해 다녔고 부녀회에선 저 집 불쌍하다는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우혁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내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걸까? 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무너졌고 희망은 사라졌으며 남은 건 끝없는 어둠뿐이었죠. 수사 파일엔 미제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박민경, 43세 여성 실종 사건. 2013년 10월 12일 이후 행방불명. 생사불명.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10월 민경 씨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우혁 씨는 더 이상 아내를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이젠 체념만이 남았던 겁니다. 아들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 집 애로 불렸죠. 엄마 없는 밥상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경찰 파일 속 박민경 실종 사건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그 사건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잊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산은 달랐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는 1년 전의 비극이 그대로 묻혀 있었어요. 썩지 않은 비밀처럼, 녹슬지 않은 증오처럼 말이죠.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환갑을 넘긴 신만이 최철수 씨는 지리산 노고단 서쪽 자락을 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단풍이 절정인 산속은 아름다웠지만 해가 기울면서 점점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A씨, 오늘은 그냥 내려가야겠네. 최철수 씨는 지름길을 찾아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엔 낙엽이 수북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3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앞쪽에 허물어진 폐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람? 폐가는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엔 덩굴이 무성했어요. 아마 10년은 좋게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죠. 최철수 씨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폐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당 한쪽 키 큰 억새풀 뒤편에 검은색 청 같은 게 보였던 겁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게 마치 누군가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최철수 씨는 호기심에 억새풀을 헤치고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요? 눈앞에 나타난 건 녹슨 차량 한 대였습니다. 검은색 에쿠스였는데 번호판은 떼어져 있었고 본네트엔 낙엽과 이끼가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적어도 1년은 방치된 것처럼 보였죠. 최철수 씨는 차량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안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불길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랜 산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최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렁크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살짝 들려있는 틈으로 형광 오렌지색 천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죠. 최철수 씨는 나뭇가지를 주워 트렁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철수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트렁크 안에는 형광 오렌지색 바람막이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유해였죠. 1년이란 세월 동안 부패가 진행되어 거의 백골 상태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최철수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112에 신고를 넣었죠. 여보세요. 지리산에 시체가 있어요. 차 트렁크에. 30분 후 구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헬기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폐가 주변은 순식간에 통제선이 쳐졌고 감식팀이 투입됐어요. 국과수 요원들이 트렁크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40대 전후, 사망 시기는 약 1년 전으로 보입니다. 감식반장의 말에 현장에 있던 형사들이 긴장했어요. 1년 전 실종 사건, 지리산 인근.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경. 유해 옆에는 검은색 핸드백이 놓여 있었어요. 가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감식 요원이 조심스럽게 핸드백을 열자 안에서 낡은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죠. 종이를 펼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붉은색 립스틱으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재훈.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재훈. 1년 전 알리바이로 혐의를 벗었던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민경 씨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범인의 이름을 남긴 겁니다. 감식반장이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번호판은 떼어졌지만 차대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조회 결과 이 차량은 2010년에 폐차 처리된 에쿠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유주는 이재훈의 처남 강민수 씨였던 겁니다. 이재훈 놈이 처남 차를 빌려서 범행을 저질렀군.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년 전 자신의 차로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처남의 폐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현장에서 더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렁크 안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섬유 조각,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석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이재훈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폐가 주변에 설치된 조명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어요. 1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당경찰서로 연락이 갔고 1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다시 호출됐어요. 그는 현장 사진을 받아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재훈,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먼지 쌓인 파일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봉인되었던 진실이 해제되는 순간이었죠.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새벽 5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빌라 앞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건물을 포위했어요. 2층 203호 이재훈의 집이었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거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깬 이재훈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장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이재훈 씨, 박민경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이재훈의 아내 신미란 씨가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두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온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제가 뭘 어쨌다고요? 1년 전에도 조사받았잖아요. 전 알리바이가 있다고요. 이재훈은 끌려가면서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리산에서 민경 씨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당신 처남차 트렁크 안에서요. 그 말에 이재훈의 몸이 굳어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분당경찰서 취조실 오전 10시. 이재훈은 회색 수감복을 입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형사는 투명 파일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안엔 립스틱으로 쓴 메시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재훈,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이게 뭡니까?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민경 씨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더군요. 이재훈 씨, 이제 그만 자백하시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처남 강민수 씨 이미 자백했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밤 당신이 찾아와서 폐차된 에쿠스 열쇠를 빌려갔다고 하더군요. 산에서 쓸 짐을 옮기려고 한다면서요. 이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처남이 입을 연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당신 DNA가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땀, 심지어 담배꽁초까지요. 당신이 그 차를 운전했다는 물증이 충분합니다. 형사가 추가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자 이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10분간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민경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이었다고요. 사랑했으면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민경 씨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갑자기 남편한테 돌아가겠다고, 우리 관계를 남편한테 고백하겠다고 했죠. 이재훈의 목소리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당신 가정 지키려고? 아니에요. 전 그냥 겁이 났어요. 제 아내한테 들키면,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전 끝장이잖아요. 15년 쌓은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추악한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려는 비겁한 욕망이었던 거죠. 10월 12일 새벽 당신은 민경 씨를 휴게소에서 만났죠? 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민경 씨가 자기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처남차로 오라고 했죠.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리산 쪽으로. 외진 펜션을 예약해뒀어요. 거기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관계를 끝내지 말자고, 조용히 계속 만나자고. 이재훈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경 씨는 단호했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정리하고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이재훈은 애원했지만 민경 씨는 듣지 않았죠. 펜션 방에 들어갔을 때 민경 씨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녹음기였어요. 우리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한 거죠. 증거를 남겨서 이혼할 때 쓰려고. 이재훈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였고 순간적으로 민경 씨의 목을 조른 거예요. 저항하는 그녀를 침대 시트로 묶었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 민경 씨가 이미 취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사는 구역질이 났어요. 이 남자는 사랑이란 말로 자신의 범죄를 포장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시체를 차 트렁크에 넣었어요. 펜션 주인이 볼까봐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폐가를 찾아 차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 차로 갈아타고 유유히 등산을 갔죠? 알리바이 만들려고? 죄송합니다. 민경 씨가 트렁크에서 깨어났다는 건 아십니까? 이재훈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형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민경 씨는 목졸림으로 가사 상태였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에 갇힌 채 깨어났고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에서 몇 시간을 괴로워하다 질식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핸드백을 찾아 립스틱으로 당신 이름을 남긴 겁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당신은 민경 씨를 2번 죽인 겁니다. 한 번은 목 졸라서 또 한 번은 트렁크에 방치해서 아니에요. 전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변명은 비참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산악회 회원들도 공범입니까? 다들 입을 맞춘 것처럼 당신 알리바이를 증언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회원들은 정말 몰라요. 제가 단체 카톡방에 민경 씨가 개인 사정으로 못 온다고 거짓말한 게 전부입니다. 취조는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재훈의 모든 범행이 낱낱이 기록됐고 그는 결국 완전 자백했어요. 저녁 6시 기자회견장. 경찰은 사건 전말을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받아쓰기에 정신이 없었죠. 1년 전 미제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봉인은 해제됐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어요. 2015년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2부 법정. 이재훈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엔 우혁 씨와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엄마 없는 1년 반을 버텨낸 소녀는 훌쩍 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피고인 이재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가 모두 인정된 거예요. 이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주장했던 남자였으니까요. 우혁 씨는 판결문을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무기징역, 그게 과연 아내의 목숨값일까요? 1년 반 동안 트렁크에 갇혀 질식사한 아내의 고통과 맞먹는 형벌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우혁 씨는 복도에서 이재훈의 아내 신미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미란 씨의 떨리는 사과에 우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살인범으로 둔 가족이 되어버린 그녀와 아이들 역시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우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다만 더 이상 미워할 힘조차 남지 않은 거였죠. 2015년 4월 우혁 씨는 마침내 아내의 유고를 받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아내는 하얀 항아리 속 한 줌재로 변해 있었어요. 장례식장엔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들 민경 씨의 불륜을 알게 됐고
어색함과 민망함에 발걸음을 끄는 겁니다. 빈소 앞에 선 민준이는 엄마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모습이었죠. 민준이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고 말했던 거리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우릴 버리고 갔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남겨진 두 사람의 슬픔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우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지리산 천왕봉에 유골을 뿌려주기로요. 비록 아내는 배신자였고 그 선택이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한때는 15년을 함께 산 동반자였으니까요. 5월 어느 청명한 날 우혁 씨와 민준이는 등산복을 입고 천왕봉 등반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배낭 속에 아내의 유골함을 넣고 아들은 엄마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꽃이 한 봉지를 챙겼어요. 4시간의 등반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고 끝없이 펼쳐진 산줄기들이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아내가 왜 산을 사랑했는지 그 순간만큼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죠.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풍경 여기 있어요. 우혁 씨는 유골함을 열고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며 허공에 흩어졌어요. 민준이는 꽃씨를 뿌렸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 자리에 코스모스가 필 거라고, 엄마를 기억하는 꽃이 필 거라고 믿으면서요. 엄마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민준이의 고백에 우혁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5살 아들이 엄마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도 따라 말했습니다. 당신 실수가 우릴 아프게 했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좋은 기억도 있었으니까.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정상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흘러갔으며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2016년 봄 민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혁 씨는 작은 편의점을 차려 생계를 꾸렸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저녁 식탁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용서한 거 맞죠? 우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건 더 힘들더라. 엄마도 사람이었고 실수했을 뿐이니까. 우린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돼. 민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리산 천왕봉 어딘가에선 코스모스 씨앗이 땅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경이란 여자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시간들까지 지워지진 않았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삶은 때로 비극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2013년 10월 12일 그날의 비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법은 심판했고 가족은 용서했으며 시간은 흘렀습니다. 남겨진 흔적들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사건 노트를 덮으며 우리는 묻습니다. 욕망과 배신 그리고 용서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답은 각자의 가슴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늘 진실과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